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온라인 시민대화. 우리가 그동안은 주로 마을의 인문학 단체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가지 대화들, 담론회장들을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 형식을 빌려서 온라인으로 정말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 발제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부천에 계시고 또 오늘 토론해 주시는 우리 스트릿 댄서 분은 대전에 계시고 정말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그 이천에 계시는 분도 참석을 하시고 지역에 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전국적인 인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국 단위로 좀 소통을 하는 취지로서 저희가 단체 회원 간의 네트워킹, 또 단체와 관련이 있는 시민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자 앞으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온라인 시민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도다 보니까 굉장히 뭐 처음 준비할 때 좀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첫 테이프가 결국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요새 말로 성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기억에서는 가장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늘의 진행 방식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오늘의 대표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대표 발제로 우리 백종원 가톨릭대 초빙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문화에 관해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한 10분 이내로 우리 스트릿 댄서 야타님이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토론으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밑에 보시면은 Q&A랑 채팅 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Q&A랑 채팅에다가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직접 일단 제가 진행하면서 읽어드리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께서 또는 뭐 우리 야타님께서 아니면은 제가 필요할 경우에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하실 때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건지도 함께 물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손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음소거 해제해드리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저희 일단 진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을의 문학 온라인 시민 대화에서 그 문화예술 관련된 발제 일단은 큰 틀에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마을의 인문학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다양한 정책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백종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서울의 소리에서 백현빈의 정면 돌파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전체위원장이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부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도 예술인이긴 예술인입니다. 등단 시인으로 지금 14년 차 됐네요. 14년 차 등단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제가 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느꼈던 것이 이 지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2015년 정도였을 거예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 향유 지수를 이제 문화기반 시설과 예술활동 지수를 수치화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술활동 지수는 6개의 대표적인 예술 분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서울을 그럼 6개니까 600점 만점이겠죠. 이 600점 만점 기준으로 나머지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비교하는 것인데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서울의 4분의 1 정도 수준, 그리고 서울의 두 번째, 뭐 대한민국의 두 번째 지역이라고 하는 부산이 서울의 6분의 1 수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충북이 거의 한 4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문화생활을 4분의 1밖에 못한다. 충북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문화생활을 40분의 1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가 나의 문화생활을 좌우하고 나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마을의 인문학이 가졌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에서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했을 때 오늘 우리 여기 주로 서울보다는 서울 지역이 아닌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서울만큼 경제력이 넉넉한 도시들이 많지가 않죠.
뭐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도시들도 많고 정말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중앙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이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험의 격차를 양산해내고 결국은 경험의 질과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지겠죠. 다시 새로운 상상이 불가능해지면서 콘텐츠가 빈약해지고 다시 그 지역에서는 경험이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끼리끼리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 서로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 대표적으로 뭐 주민자치라든지 마을 공동체 활동가 분들이 친하신 분들끼리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문 밖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장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장벽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흔히 사회적 자본을 한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잘 뭉쳐서 살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우리 집단끼리 뭉치게 하는 결속 자본. 이것은 강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외부인,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반길 수 있는가. 이 연결 자본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있는 사람들끼리의 문화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람, 뉴커머가 왔을 때는 문화적으로 확장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을의 인문학이 가졌던 문제의식도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모델은 인문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모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재미있는 활동들, 문화 활동들을 했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을 그냥 오늘 하루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문화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즉, 재미있는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는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경험이 많아질 때 시민들이 더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그 문화적인 것이 단순히 오늘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 일거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즉,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일거리로서 이제 제가 여기서 창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단순히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해서 창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고정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까지 가게 돼서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과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정체성을 바꿔갈 수 있는 그것이 다시 지역의 문화 활동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순환에 대해서 저는 인문의 경제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즉 많은 규모, 대규모로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경제들이 작동하지만 지금 대부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아니 어찌 보면은 서울이 아닌 서울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좀 경제적으로 그만큼의 규모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많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인문의 경제 모델이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적인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서부터 오히려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의 인문학이 가장 초점을 뒀던 건 세 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우선 해봐야 한다. 경험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뒀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기분 좋고 감동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실제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일상에서 감동받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경제적인 부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의 인문학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인문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교양 강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강화하고 일상에 그것을 적용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단계까지 가보자.
이것이 저희의 취지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인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아니, 도대체 이거 뭐 하는 단체인데 우리를 불렀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음,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문화를 누구와 함께 누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겠죠. 가장 첫 번째가 아마 시민일 겁니다. 시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저희가 처음 단체를 설립한 이후에 최소한 주민들이 몰라서 못 누리는 문화는 없도록 하자. 즉, 내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누릴 수는 있어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누리는 문화는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의 문화예술을 한 주에 하나씩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역 주민들에게 맛보기를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를 또 함께 누릴 대상이 행정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의 인문학은 단체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화성시에서 실제로 MOU를 화성시 문화재단하고 직접 체결을 해서 도시 경쟁력을 문화에서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이따가 더 많은 발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 문화를 예술인이나 기업체와 함께 같이 누리고 같이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주간의 전국의 11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기술과 예술, 테크놀로지와 아트를 결합한 데카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시민과 행정과 예술인과 기업체가 같이 모두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문화 거버넌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화는 어떤 것을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문화를 가지고 그냥 감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코로나 시기에 서로 우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들이 함께 마음 돌봄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민주시민 교육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에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을 예술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민과 지역이 기존의 하드 파워로서 사람이 늘고 가게가 많아지고 회사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즉 문화가 가지는 그 어떤 감성적인 힘으로 지역의 청년들을 알리고 지역을 살리는데도 문화는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단체에서 많이 주로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확산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을 때는 한쪽으로는 문화 활동을 직접 알리는 것들이 있겠죠. 예컨대 저희가 단체 설립 이듬해에 성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이런 문화 인프라나 인재를 소개하는 활동들도 했었고요. 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와 관련된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시민분들을 모아서 이제 저는 그때 노래를 한번 무대에서 해보고 싶었던 로망을 실현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미술과 관련된 로망을, 또 어떤 분들은 뭐 문학과 관련된 로망을 각각 실현해보는, 즉, 지역 안에서 문화적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있었죠. 또 한 가지는 꼭 이런 사업 단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런 문화 관련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민 참여 협의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지역의 문화거리 활성화 이런 협의체 같은 데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가 마을의 인문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 이 돌아가신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남기셨는데 집이 100만 평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투기에 능통하신 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분한테는 오히려 나는 내 집이 없지만 이분이 아마 평생 그 명륜동에 아마 전세집으로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내가 집 문 밖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이웃, 근린의 모든 공간이 다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내 공간, 내 것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다 가능성을 두고 그 공간을 같이 꾸며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적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던 분으로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분한테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무주에 있는 여러 공공건축물들의 디자인과 건축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프로젝트였는데요. 한 단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운동장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군수님이 저기 연설하시고 저 축사하시는 자리는 그 옛날 학교 구령대처럼 그늘막이 있었고 주민들이 앉아서 이 보는 객석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잘 공연을 안 보러 오고 행사를 안 보러 오냐? 아니 군수님은 그늘이 있고 우리는 땡볕에서 있으라니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리라든지 아크릴로 이 덮개를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생각한 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흰 뼈대가 있는데 이 뼈대에다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익숙한 식물로 덩굴을 만든 거죠. 이 덩굴이, 녹색 덩굴이 그늘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건축가가 뭔가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상상을 하고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이런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등판이 막혀 있는 정류장들을 상상하는데 저기 보시면 지금 창이 뚫려 있어요. 앉아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동네의 풍경을 새로운 프레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시민 친화적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시민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시민의 삶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교감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 지역 문화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은 우리 마을의 인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맞춤형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파고드는 모델로서 이게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구상하고 생각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형 문화예술 LSP, Local Strategic Partnership, 즉 지역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에서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살아가고 협력하는 방식을 바꾸자. 그런 의미에서 생긴 게 바로 이 한국 LSP입니다. 이 LSP는 문화예술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제 부천의 뭐 중동 신도시나 아니면은 뭐 예컨대 화성의 동탄 신도시처럼 소위 신도시 형태로 개발된 도시인 영국의 밀튼 케인즈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 거버넌스를 새롭게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모델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모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제안 드린 거지만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예술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미 유명해진 예술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크고 싶어 하는 새로운 예술인이 주거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이 왜곡이 돼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저 예술가는 어느 지역에서 그 집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 전기세를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더라. 얼마나 펑펑 썼으면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서 크고 싶어 하는 새로운 예술인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원을 받은 예술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한 창작 활동,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 그것을 그 지역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시간을 들여서 받은 만큼 일을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예술인들이 시민을 교육하고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 이분들이 지역의 단골 손님이 많아지는 거고 소비 시장이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예술인의 시장을 넓혀가는 과정이자 주민들의 예술적인 소양을 높여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과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선순환이 단순히 그 동네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 지역의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도록 만들면 그 예술인은 그 지역에서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예술 소비자들한테까지도 소문이 나고 사랑받고 그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게까지 하는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지역 사회에 여러 문화예술 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예술인들이 목말라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로드맵으로서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그 한국연구재단 등재제 이제 단독 저자로 썼던 논문에서도 결국 이것은 각각이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적인 각자가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즉 지원에서부터 창작, 창작에서부터 향유까지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원활하게 협력을 하는 기반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의 인문학이 지금까지 가장 꿈꿨던 모델은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를 살리는, 지방을 살리는 길을 문화에서 찾아보겠다, 인문에서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인문의 경제 모델이 예술인에게도 또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한국형 문화예술 LSP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했고요. 앞으로 마을의 인문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현해 나가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기 질문은 이따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A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이어서 어, 제가 이게 순서를 이렇게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시게 하면 제가 너무 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무리 봐도 좀 제가 저떨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먼저 저질러 놓으면 주사도 먼저 맞는 게 낫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해서 이제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톨릭대 백종원 초빙 교수님 모시고 이 문화 콘텐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문화적인 대응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기서 예술과 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피디님 저 PPT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 학을 전공한 백종훈이라고 합니다. 백현민 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에이, 어떡하죠? 아니, 제가 일단은 강의 자료 보니까 아,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그 문화예술 도시 이제 LSP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 도시, 뭐 창의 도시, 뭐 유럽, 미국 이렇게 좀 표현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창의 도시에 관해서는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교수가 3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러런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탤런트, 뭐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용, 기술, 그다음에 이제 재능 이런 건데 그 도시가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가졌을 때 문화예술 도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의 의견 주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천인데요. 부천이 사실은 법정 1호 문화도시예요. 근데 문화도시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도시입니다. 우리 백현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 게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도시, 생활문화도시라는 게 그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20년 가까이 이런 거죠. 이제 생활예술인이 있고 전문예술인이 있고 이제 엘리트 스포츠가 있고 생활체육인이 있듯이 우리 부천도 그 지자체에서 그 제도 하에서 예술인들이 주민들이 이제 생활 예술인 뭐 전문 예술인은 아니지만 생활 예술인으로서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숙성되고 굉장히 많은 생활 예술인으로서의 재능들을 갖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주민을 직접 또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모델 우리 부천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특히 서울로 집중돼 있는 그 문화시설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대선 때도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제 자치분권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데 문화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류라는 것이 석유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돼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분권 이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기관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런의 신경망처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되지가 않게 되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뉴런의 신경망처럼 각 지자체의 특성 있는 문화기관들, 문화의 특성들, 문화예술 콘텐츠의 특성들이 연결이 돼서 그 자체가 한류의 중심, 한류의 메카로서 지역의 예술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오히려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차 우리 백현민 대표님 정면 돌파에서도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 윤석열차 사건 이후로 부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화 웹툰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의 만화 웹툰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 60억 가까이. 그게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에 있는 곳으로 좀 옮겨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화문건주의가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제가 이제 백김민 대표님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잠깐 제가 첨언을 해드렸고요. 우리 오늘 제목이 문화가 이끄는 삶의 행복인데 문화 강국이 또 되어 있어요. 문화 강국은 이제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론 사람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수준의 문화의 힘이다라고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실 제가 Q&A를 살짝 봤어요. 음,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수준의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김구 선생님 생각을 하면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 건국전쟁에 관한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건국전쟁에 대해서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4.19 혁명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은 3.15 부정선거 때문이고 그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책임 있는 분께서 오늘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해서 책임 있는 분께서 4.19 혁명의 도화성이 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또 이게 지금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어요. 페이백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본 관람료를 또 다시 돌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런 예술의 정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예술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한류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류라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한류에 대한 것들을 더 짓밟고 있고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나요? 예, PPT 부탁드릴게요. 가상현실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은 사실은 이제 주제가 더 중요한데요. 술은 유토피아로 가는 지름길 하니까 여러분 이제 술 생각하시는데 그 술이 아닙니다. 기술, 예술, 마술, 주술할 때 쓰는 술자입니다. 한문으로 했고 제가 한문으로 표기를 했고요. 예, 넘어가 주시죠. 네. 먼저 우리 백계면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저 소개도 한번 해주셨는데, 예, 가톨릭대 미디어기술 콘텐츠 아까 지금 초빙 교수로 돼 있고요. 다음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냐라고 하면 마을의 인문학과도 사실은 관계가 깊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뭐 철학, 예술, 미학 뭐 여러 가지들을 또 담고 있는데 스티븐 잡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공인이 됐지만 애플이라는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기술과 예술이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요지인데 왜 지금 기술의 진보의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왜 인문학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트와 테크놀로지라고 있죠. 아트는 예술이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트의 어원은 아르스, 또 기술, 테크놀로지의 어원은 테크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테크네와 아르스가 구분 없이 쓰였어요. 그리스어로 테크네, 라틴어로 아르스인데 사실은 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아르시드론과 비타 브레비안. 왜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들이 선서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인데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인데 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했을까? 왜냐? 그 당시에는 예술, 의술, 기술, 마술, 주술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음. 후대에 와서 아르스 이즈 롱가라고 하니까 아르스가 아테어 어원이다 보니까 예술은 길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건데 사, 사실은 히포크라테스가 당시에는 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의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음, 아리스와 테크네가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예술이 그러니까 지적인 게 계속 올라갈수록 예술, 감성인 것이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테크놀로지, 아트, 어원을 따져보면 기술과 예술이 사실은 하나에서 분리돼서 나온 언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 AI 시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AGI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AGI. 그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인데 슈퍼 AI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최근에 나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그 미션 임파서블 지금 이제 후속편이 이제 곧 뭐 나중에 개봉이 될 텐데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양자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켜서 그걸 누가 갖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AGI, 슈퍼 AI가 뭐냐면 AI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I가 AI를 만들게 됩니다. 기술이 기술을 만들어 진보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기술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워셔쇼키 지금은 이제 형제에서 남매에서 지금 자매가 됐죠. 워시쇼키 자매가 만들었던 매트릭스의 영화가 어쩌면 현실이 될 수가 있다. 기술의 진보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AI가 AI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양자 컴퓨터가 뉴런으로 연결되면 그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패스워드를 다 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비트코인 뭐 말씀하시잖아요. 비트코인 전자화폐 그것도 암호화되어 있는 기술도 블록체인도 양자 컴퓨터를 연결시켜 버리면 풀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매트리스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예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려고요. 다음 페이지요. 근데 2500년 전에 이런 상황들을 미리 말씀을 하신 분이 있죠. 장자, 호전모, 꿈을 꾼 거죠. 나비에 대한 꿈을. 근데 꿈이 깨었어요. 일어난 거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실과 꿈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장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매트릭스의 워셔쇼키 자매가 이야기를 실제로 했는데 영화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한 시뮬라크르 이게 어떤 거냐면 원본이 없어요. 재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본이 없는 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AI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상이거든요. 실제 보여지고 있고 이걸 조금 더 올려서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때 이제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재현. 어, 플라톤은 이제 재현이라는 게 이제 예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동굴의 우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데아라는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는 예술이라는 것이
재현을 하는데 왜곡하는 것보단 예술가의 감성과 예술가의 지식,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예술은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따라서 지금 제가 장보드리아드 이야기를 했고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복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VR, AR, XR,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죠. 재밌고 관심 있게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우리가 정복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스티브 잡스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패드는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천재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의 말씀 그대로 만약에 기술의 진보와 인문학, 그러니까 이거 기술과 예술이 함께 갈 때는 그 기술의 진보된 만큼을 인류가 누릴 수 있는데 기술이 진보하는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예술이 그만큼 감성이 못 따라갈 경우에는 기술에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 매트리스의 영화가 현실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기술과 예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뭐 짧은 시간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과 예술, 예술과 기술, 술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또 그것이 사실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루이 14세가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왕궁의 요리사가 만든 햄버거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어, 이런 데서 만드는 햄버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기술과 예술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눠졌는데 술이 아트와 테크놀로지로 나눠진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다시 현대에 들어와서 기술이 더 진보하는데 기술과 예술이 함께 가는 상황으로 벌어져요. 이걸 미디어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 또 백가네요. 백겸현 대표님, 백종원 백남준 선생님. 미디어 아트는 백남준 선생님이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세계적으로 선구자라고 하는데 보세요. 미디어는 기술입니다. 아트는 예술이죠. 예. 그렇게 지금 예술의 형태들이 기술과 예술이 함께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기술의 영역에서는 AI가 지금 그림을 그려버리고 AI가 작곡을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예술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기술로만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끔찍한 세상에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예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고인된 스티븐 잡스가 미래를 이미 예측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해요. 그래서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술의 진화가 돼야 된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술 아닙니다. 예술과 기술이 이제 컨버전스 통서,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술과 기술이 같이 컨버전스하고 인터랙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메타버스, 뭐 AI 여러분들 너무 편리하죠. 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밤에 잘 때도 이불 안에서 궁금하면 다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AI가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또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사실은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우리가 지금 디지털세, 뭐 데이터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자본화시켰을 때, 근데 지금 세계의 시민들이 여기에 환호하고 여기에 사용자로 유저로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다. 기술이 계속 진보하는 것에 인간의 마음, 인문학, 우리 마을의 인문학이 들어가야 되고 예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고 싶어요. 문화라는 것은 어, 가장 많이 쓰는 정의가 키워드,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쓴 책, 키워드라는 책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지적, 정신적, 심리적 개발의 일반적 과정. 두 번째, 국민이나 시대 또는 집단, 혹은 인류의 특정한 생활 양식.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부터 점점 범위가 좁혀지더니 세 번째 돼서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화라는 큰 동그라미가 있으면 계란 후라이 생각하시면 돼요. 흰자에 있으면 노른자가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문화라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활 양식, 집단적인 사고 방식 안에 예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술과 문화가 이러한 관계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고퀄리티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로 제가 들으면서도 여기 메모를 열심히 해놨는데요. 발터 베냐민의 그 예술의 정치와 같은 경우에 이제 떻게 단순히 원본으로서 어떤 고유의 한 사람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가는 보편화된 예술로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중하고 교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술이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술과의 응용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응용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또 지향점을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사람다움, 인문의 가치에 많이 초점을 두는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가까지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술이 이제 두 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술의 진화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너무 제가 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간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은 저희가 요렇게 진행된 내용 아마 여기 위에 빨갛게 기록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철학적인 시사점들이 많이 있고 또 웹이나 특성상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해서 저희가 요거는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도 공유를 또 할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께도 조금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럼 이어서 우리 스트리트 댄서 야타님은 아마 좀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보신 분들도 여기 우리 백종원 교수님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방구석 예, 일렬로 보셨을 예. 거예요. 아마 그때. 한강 근처에서 뵌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맞아요. 한강 근처에서 보셨어요. 아, 그래서 또 못 보신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떤 분인지 한 1분 정도 또 소개하는 그 짧은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 들은 이야기랑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역시 안무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지금 이제 아, 맞다. 봄철이어가지고 아마 그 봄철에 또 여러 가지로 또 큰 뜻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무가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더 이상은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어떻든 우리 현장에 있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리트 댄서 야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드리고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또 실제로 아티스트로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제 간단한 소개하자면은, 저는 지금 이 스트리트 댄스 씬에서 그 야타라는 닉네임으로 약 10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네, 우철호라고 합니다. 어, 일단 그 이번에 백현민 대표님 이렇게 인연이 된 거는 이제 어, 저희 12월쯤에 대표님이 이제 그 정면 돌파 이제 특집 생방송 때 제가 이제 그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서 되게 인연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게 좋은 인연이
돼서 이제 대표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도 발전하게 됐는데, 어, 제가 일단 오늘 간단하게 저도 짧게 얘기할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느꼈던 그런 고충이라든지 그런 오늘 이게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먼저 제가 이제 일단 현장에서 일하고 때에 대한 이제 고충을 먼저 얘기하자고 하면은 일단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겨울철이 많이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 문제가 항상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데 어, 이 시기에 좀 많이 이제 사실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금전적 문제가 따르는데 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사실 이런 시기에 좀 그 정부적으로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있는데 사실 현재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 저희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홍보가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 같은 경우도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놓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공연 이 비수기 자체도 이따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외부 이슈로 인해서 이제 있던 공연도 사실 이 공연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이제 이태원 때 그런 이제 3사 때처럼 그런 이슈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가 되면은 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공연계가 많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국가적 분위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공연자들이 조금 힘들어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예술가들 위해서 사실 국가에서도 그런 예술인 지원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가 지원 같은 경우 이제 예술인 활동 증명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예술인 활동 증명 같은 경우 이런 각각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이제 요구가 된 조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 저 같은 스트릿 댄서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용으로 인정이 받지 않고 연예 쪽으로 사실 인정이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 쪽으로 같은 경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이로 방송 출연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됐었는데 사실 스트릿 댄서들에게 그런 요구가 충족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제서야 이제 방송에서 이슈가 되면서 어, 좀 무용 쪽으로 다시 인정을 받았게 됐었는데, 사실 무용 쪽으로 이런 조건 같은 경우도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그 과정도 사실 길어서 사실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청하는 예술인도 많고 또 이제 그런 조건을 채우려고 이제 해서 증명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확인하는 데에도 이제 절차가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제 주변의 예술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그런 증명을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런 국가 지원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공모사업이 나와도 이게 조건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그런 이유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는데요. 이제 이때쯤에 제가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제 지원금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해서 전 예술이 등록돼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정식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분야의 예술인들 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한국에 도입돼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장르의 그런 예술이라든가 이제 저희 스트릿 댄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가지고 이런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이제 지원에 약간 조건이 충족을 못해서 다른 이제 지원을 받는데 이제 제외가 됐던 거죠, 시작부터.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인해서 이로 인해서 조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또 이제 예술인들, 제 주위 친구들 예술인들도 정말 많이 그만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조금 이제 코로나 시가 풀리고 나서 좀 이제 나아졌긴 했지만 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인들의 약간 고질적인 좀 어렵게 사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술인들이 좀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 이게 예술을 하면 돈이 안 돼. 이런 인식을 결국 판단과 인식을 하면서 좀 그런 되게 자라나고 이제 정말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만뒀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서 그만뒀던 일들이 많았었죠. 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기술적, 이제 정책적이나 그런 지원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오늘 그 백현민 대표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아까 LSP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그 얘기를 되게 좋았었던 게 그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 예술에 대한 그런 공연 파이라든지 그런 이게 떨어지게 그 지역 예술인들이랑 그 수요가 떨어지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힘들어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둔다든지 서울로 이렇게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LSP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사업 이런 이제 그런 모델이 있으면은 되게 그 지역 예술인들이 되게 지역에 상생하면서 되게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예술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이 지역인들이 이제 어 지역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예술들을 되게 서로 향유를 하면서 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 LSP 얘기가 정말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네, 이런 고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활동이나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은 좀 더 이제 그에 대한 돌파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올 겨울에도 이 비수기가 길어지면서 아마 조금 또 이제 이런 때가 또 공연 시즌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정치적인 이유이겠죠.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오히려 모임이 조심스러워지고 행사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공연 예술인 분들께는 더 힘든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 아니 댄스가 어떻게 연예인가? 이것도 이게 연예는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그 방송에도 출연하는 오히려 방송적으로 묶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종의 안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거를 연예로 묶는 순간 활동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 그 안타깝다. 제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통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은 요새는 무슨 간식이 제일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회오리 감자가 꽤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에서 행사나 축제들을 할 때 그 회오리 감자를 아마 파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러면 회오리 감자 가게들은 모두 다 엄청난 경제적인 그야말로 창조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활동들도 방송에 꼭 나가서가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예술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경제 활동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예술 활동으로서 치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사실 첫 시도라서 오늘 질문이나 발제가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지금 질문이 대기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바로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좀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우리 박윤규님 질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우리 백종원 교수님께 질문이 될 것 같네요. 현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지정하고 일정 기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위해 문화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네, 문화도시에 또 많은 분야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우리 저 야타님, 야타님 맞죠? 예, 네, 야타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먼저 조금 말씀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아마 예술인 기본소득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예술인 증명을 받는데 최대 20주까지 걸렸어요. 다섯 달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조금 개편이 돼서 12주 정도 이것도 좀 난감한데 12주 한 3달 정도로 좀 바뀌었고요. 자동 연장에 대한 또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20년 차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증명을 안 해도 된다. 어, 그리고 한번 그 각 장르마다 유효 기간이 좀 틀렸는데 5년으로 좀 통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고요. 제가 또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이제 지원을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죠, 문체부에서 하죠, 뭐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런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 하죠. 근데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꾸 그래 우린 지원해하고 막 던집니다. 이걸 푸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특히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창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또뭐 어떻게 찾아봅니까? 토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하게 창작을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예술인 기본소득도 같은 결인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방정부든 문체부든 각각의 문화예술 공공기관이든 하나의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문화예술 지원 사업, 문화예술 지원금이 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게 좀 부족하다. 야타님 끄덕끄덕 되시는 거죠? 네, 아유, 공감하신다는 정말 말씀 같고요. 공감합니다. 예, 우리 백현민 대표님 말씀하신 질문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분권의 시대이죠. 예, 지방분권의 시대고 이제는 이제 문화분권도 본격적으로 실현시켜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문화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특성 있는 문화예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 전통이겠죠. 구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청은 좀 문화 뭐 특별시라고 하다면 좀 많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뭐, 근데 뭐 영화 또 저희도 지금 우리 야타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 비보잉 국제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또 진족프로 그 최고의 또 브레이킹 비보잉 하는 분들이 또 함께 부청하고 계시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이미 규정화되어 있고 이미 대한민국 국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각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예술 또 거기에 또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아니고요. 분권입니다. 이거는 아까 예술가 기술가도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MIT에. 이분이 빙 디지털이다라는 책을 쓸 때 디센트럴라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디지털, 그러니까 기술은 결국 예술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디센트럴라이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분권주 센트럴라이징이 아니고 디센트럴라이징 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문화 분권주의를 통해서 문화 균형 발전이 각 지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게도 어 중앙에서 자꾸 지금 그걸 또 움켜 잡으려고 해요. 뭐 죄송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중앙에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은. 자, 이론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이야기한 뭐 3T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문화 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자치분권, 문화분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 중앙에서는 정책에 대한 고민, 각 지역에 맞는 것들 연결시키는 아까 제가 뉴런의 신경망처럼 연결만 돼버리면 또 한류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 탄생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뉴런의 신경망처럼 그 두뇌가 움직이듯이 하나로 그 힘이 집중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한류 콘텐츠, K아트, K 콘텐츠 파워가 됐는데 그게 이제 한류 정책의 버전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분권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한류도 또 문화예술인도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생활예술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김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계속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약간 답변 주신 내용이라서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백종원 교수님께 질문이네요. 보수 언론의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도 정말 꼭 정면 돌파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 영화 등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그것도 말씀 제가 사실은 아까 건국전쟁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사실 뭐 보수 언론 등등등 가스라이팅이 있죠. 네. 요즘 또 재밌는 용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블루라이팅, 블루라이팅. 예. 예. 왜곡시키고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특정 생각에 가둬두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면 블루라이팅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고 이게 이제 블루라이팅이다. 선한 영향력 예전에 악플, 선플처럼 블루라이팅이라는 좀 개념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말 드릴까요? 건국전쟁이 2월 1일 날 개봉했다고 하는데 43만 명 정도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난 거죠. 오늘로 따지면 서울의봉 같은 경우에는 개봉 4일 만에 100만 명이 관객수가 돌파가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의 정치와 지금 그런 거죠. 히틀러를 개벨스가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각도, 높이, 측면, 얼굴의 어느 측면이 제일 잘 나오는지 완전 영화화 시키거든요. 그런데 정치의 심미화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술의 정치와 정치의 심미화가 이제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이미 서울의 봄은 시장 교란 행위도 안 했고요. 서울의 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영화이고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영화 평도 하고 그게 소문에 소문, 입소문이 나서 관객들이 이제 1,000만이 넘게 됐는데 건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교란 행위, 페이백, 영화를 보고 인증샷을 올리고 댓글을 올리면 영화 관람료를 지급하겠다. 이상하죠, 그죠? 그 영화의 내용도 뭐 이승만 좀 모르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우리가 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기본사회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4.19 정신에 대해서 마치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이승만은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우리가 이제 선한 영향력, 우리는 또 다양한 의견을 생각을 하면서 블루라이팅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지금 오늘은 좀 자제하려고 하니까 건국정쟁 한마디만 하면 아마 뭐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쟁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키워드로 블루라이팅에 대한 걸 우리가 들었네요. 가스라이팅에 맞서는 블루라이팅. 아주 좀 새로운 또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퍼뜨리고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요즘 애플 비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릴 때 상상하던 과학 속의 세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술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리게 될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도태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예상되어지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 질문이 네. 가겠습니다. 이제 애플 비전 뭐 말씀하시는 건데 VR, AR 이제 XR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XR이 익스텐디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확장 현실 X 자체가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아까 이제 메타버스 얘기랑 똑같은데 그 메타버스 안에 빠져들면 재밌죠. 현실을 도피할 수도 있고 그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나르시시즘, 노출증, 관음증 이 세 가지에 이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빠져들면 자기의 아바타가 마치 나이냐, 호전몽, 나비가 나이냐, 내가 나비냐는 것처럼 그 기술 너무 좋죠. 그걸 편리함에 대해서 좋은데, 인류가 진보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그 편리함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기술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차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분명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 삶은 현실이라는 삶을 인지를 하고 인정하고 여기에 이 기술을 향유하고 이 기술이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해서 향유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의 삶을 버려버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자들도 그 기술을 만들 때 애플 비전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 인문학, 사람의 마음, 음, 감성, 예술 것이 들어가 줘야지 인류를 지배하지 않게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지 않게. 가 제가 술은 유토피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디스토피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기술이.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서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자들도 이번에 저 오픈 AI 그 이슈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이제 비영리가 있고 영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은 이제 영리고 사실은 그 모기업이 비영리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AI를 더 이제 AGI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 이사가 이제 날아가게 됐잖아요. 그 대표가. 음.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기술에 대해서 무서움을 아는 거죠.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됐을 때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으니 비영리로 해놓고 일부만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기술 개발자들도 항상 기술과 예술에 대해서 뭐 조상이라 얘기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향유자인, 사용자인 우리들도 소비자인 우리들도 반드시 비판적으로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기술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속 있네요. 우리 최용석님 질문이십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적인 랩을 통한 만남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실험적인 만남이 있으면 좋을지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의견을 조금 듣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 그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푸시 풀 이런 개념 말씀드렸는데 참여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시대의 화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술도 내가 공연이야. 그럼 제가 이제 전시잖아요. 그러면 내 그림이야. 내 예술 행위야. 라고 푸시 던지는 게 아니라 관객과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미디어 아트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빛의 벙커 있죠. 거기에 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나와 있죠.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림 안에. 그것도 사진 참여형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버전업을 지금 이건 영업 비밀인데 전시 관람객의 얼굴까지 거기에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안에 자기의 얼굴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또 공연에서도 사실은 우리 저 비보잉 스트리트 댄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말씀도 드려야겠다. 그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각각의 예술 분야들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뭐 미술, 뭐 무용,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장르가. 근데 스트릿 댄서 뭐 이제 올해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있잖아요. 이제 브레이킹이 이게 지금 파리올림픽은 또 체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문화예술 그 통섭의 시대이기 때문에 컨버전스의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이다. 예술이다. 라고 구분짓는 이분법적 생각은 현대 시대에는 안 맞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우리 비보잉, 뭐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을 넣어서 예술 분야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체육 분야에서도 파리올림픽에 대해서도 또 올림픽 종목으로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컨버전스해서 융합해서 좀 봐야 된다. 예술에 대한 장르를. 그 말씀 먼저 좀 야타님께 드리고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단순하게 어떤 예술 작품을 던지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예술 작품. 그게 사실 또 기술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에 기술의 힘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관객들을 더 예술 작품에 빠져들게 하고 예술 작품 예술가들도 더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게, 지역사회에서 리빙랩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주로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컨대 뭐 미디어 보드를 통해서 알람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버스 정류장의 어떤 디지털화를 이룬다든지 이런 그 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리빙 랩이라 해서 이제 마치 그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지역사회에서 제안해보고 실험하는 실험실 형태로 한번 도전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만 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의 어떤 그 경관의 삭막함이나 일상의 삭막한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아트리빙 랩도 시민 예술가 네, 전문가가 좋습니다. 같이 할 수 예,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좋은 생각이 말씀이에요. 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거는 야타님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안무도 댄서분들의 창작물이어서 안무에 대한 IP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우리 케빈 파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안무를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분으로서 이 제도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해서 약간 그 댄서씬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스테이트 하다 이제 방송 안무를 하시 특히 방송 안무를 이제 창작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팝 이제 댄스들이 이제 케이팝 문화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그 춤에 다른 노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춤에 대해서는 유독 이제 그런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게 분위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들끼리서 얘기가 해서 이거를 댄서에서도 이제 이걸 아니 저작권을 이렇게 등록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근데 반대에서도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를 뻗도 이거 동작 이것도 저작권 넣는 게 그러면 이걸 등록을 하면은 이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거 나머는 모든 동작들은 그러면 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동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나머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 이런 게 아닌가. 그럼 이거에 대해 하나하나 하면은 이걸 나중에는 이게 안무를 어떻게 이게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왔었지만 사실 이게 그 제도적인 예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정책적으로에 대한 이해까지는 아직 가진 못했었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다시 이제 아직 그런 얘기가 좀 떨어졌었고. 근데, 어쨌든 근데 저희 안무가들도 이 안무를 만들기 위해 일단 시간을 쏟고 이 자기의 예술인들의 자기들 이제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모든 이 노력이 들어가니까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생각은 들어요. 공감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끼리 아니라 이걸 정책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런 안무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다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중에서 제도 변화에 가장 또 가깝게 계시는 분이 아마 우리 교수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또 콘텐츠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그 독일에서는 편면권이라고 해서 이제 만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차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저작, 2차 저작권이 있고 2차 저작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야타님이 어떠한 무용 동작을 어, 만들어냈죠. 예. 근데 그 동작을 따라 하려면 그대로 따라 하려면 1차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그 동작을 응용하려면 이제 2차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게 IP 이제 지적재산권 IP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음, 이게 뭐 라이브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또 이제 예술과 기술이 계속 합쳐지는 게 non-fungible 토큰 NFT 있잖아요. 예, 필요한 영상 그 안무 동작을 NFT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을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제도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타님이 고민하는 것도 1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NFT로 등록을 하고 이것을 IP 지적 재산권으로 받아들이는 법, 제도화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1차 저작권이 됐을 때 이것을 분명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본인이 의논했을 때 2차 저작권의 개념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작자에게 비용을 제공하는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 선진국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좀 오히려 늦고 있죠. 예,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 입법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 현장 간다면 아니면 정책 토론회 이런 포럼 것들을 통해서 야타님도 오시고 이렇게 뭐 진족크루 이런 분들도 오시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입법 활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짧은 질문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거 잠깐 밀어놓고, 우리 김용수님 질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문화 정책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총론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인 출신들이 드물긴 하죠. 뭐 우리 가까운 예로 뭐 프랑스나 미국만 해도 문화예술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음, 일단 첫 번째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희망고문 당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라인과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은 문화예술을 이야기를 하고요. 스텝은 지원 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지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인은 문화예술인들은 스텝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서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창작에 전념을 하는데. 근데 스텝, 뭐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문화예술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중간에 여기에 이제 정치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우리 마을의 인문학 같은 또 이 백규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 정치의 영역에서 라인과 스텝, 문화예술인과 공무원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통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센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행정의 용어와 문화예술인의 용어를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서 정치를 뭐 국회든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 들어간다 면 국회에 들어가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를 소통을 시키고 또 서로 간의 불협화 아니면 서로 간의 마찰도 중재자, 모더레이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 보통 문화 관련해서 뭔가 공공의 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가장 먼저 좀 깎자는 게 문화예산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여가 말 그대로 뭐 한가해서 쓰는 예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게 그 문화 분야에서 이 문화의 중요성, 이게 문화 인지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 인지를 설파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 정책결정자들, 그러니까 정치 쪽에 계시는 정책결정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좀 여러 명이 좀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같이 뭔가 이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이 약간 부차적인 부분으로 많이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흐름, 또 시민들의 흐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기 살고 있는 지역이 문화 도시를 추진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또 문화도시 1호 문화도시에 또 직접 그 활약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니 또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그 정말 장르를 다양하게 도서관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자 경기도가 또 도예나 도자로도 또 유명한 부분인 도예 도자부터 문화 콘텐츠까지 문화 쪽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아우르지 않으신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제가 보면서 좀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수님 페이스북 보시면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박윤규님 질문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도시 정책이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이 문화도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좀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요소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될지, 좀 특히 이제 부천은 선진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진 사례가 어떻게 선진 사례가 됐는지, 또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선진 사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부천에 좀 사례를 들면 제가 그 세이카대랑 공동 학술대회를 할 때 부천대학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해요. 부천이 어떻게 이제 그때는 만화도시라는 개념이 먼저 앞섰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조 산업, 이제 공장이 많은 도시, 뭐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당시에 또 그 경찰서에서 뭐 송고문 치사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송고문 뭐 송고문 사건, 이제 뭐 치사는 아니고 송고문 사건 이런 도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부천 만화정보센터를 만듭니다. 예, 그게 지자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시의 이미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을 가져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천이 20여 년간 그 인프라를 가지고 쭉 성장을 해서 법정이런 문화도시까지 됐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뭐 부천도 올해까지입니다, 사실은. 예. 문체부에서 그걸 또 지정을 하고 이번에 또 몇 군데 지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 문화도시 지정한 것도 조금 인지 부조화가 좀 걸려서 왜 그 도시가 그 카테고리의 그 범주의 그 장르의 문화도시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보이는 힘이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화도시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마을 안에서 인문학이든 전시든 공연이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문화도시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을 때 뭐 거창하게 뭐 법정으로 문화도시보다는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 시민이 정말 체감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형 예산 또 우리 대표님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파티서페이션 참여형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문화예술계도 참여를 해야 된다 관객들이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있게 지정하고 그래서 너희 뭐 해봐 예술 예산 지원화 이게 아니라 바텀업이죠. 예, 예.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지역의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실제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이 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 주민으로부터 올라와야 된다. 거기에 이제 정책, 행정, 정치 이런 것들이 맞붙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원웨이식으로 갔을 때는 실패하게 되고요. 쌍방향. 투웨이,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하고 융합하고 주민과 정책이 이래야지 문화도시, 뭐 거창하게 저는 문화도시보다는 문화 공동체, 문화예술 공동체, 문화예술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이제 지방 소멸도 사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뭐 대구에 지금 이제 연극에 대한 예술인들이 많이 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도시에 그렇게 특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도 뭐 광역시이긴 하지만 또 편차가 있거든요. 구별로. 그 특정한 곳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또 지역 소멸까지 막는. 네. 거기 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익스터널 이펙트 외부 효과라는데 거기에 또 이미지도 좋아지죠. 그 주변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죠. 상권 활성화되죠. 그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커요. 이제 뭐 긴축 재정을 하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을 먼저 삭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화예술의 가격의 탄력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문화예술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문화도시, 뭐 문화특별시 거창한 것보단 문화예술 공동체, 마을의 문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명칭이 아유, 문화예술 감사합니다. 마을, 예, 예. 그 안에서 인문학 또 예술도 문화도 같이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으로 갈 때 그게 진정한 문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께 하나 천기누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백종원 교수님의 이 이상의 아이디어와 이 이상의 고견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처럼 지금 그 보물창고에 하나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계속 접속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도 지금 계시는 카톡방, 오픈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에다가 백현빈의 정면 돌파라고 치시면은 거기서 우리 교수님이 오늘 얘기가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미래 사회에 대한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카톡방에 백현빈의 정면 돌파 검색해서 함께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굉장히 이상 이제 다른 재밌습니다. 질문은 예, 네. 예. 예. 굉장히 재밌어요. 예, 카톡방 들어와 주세요. 예, 네. 재밌는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도 정말 놀랄만한 분이 많이 또 계십니다. 또 특히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놀랄만한 일들이 놀랄만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인데 정말 첫걸음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원래 1시간 정도 예정했었는데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발제 그리고 또 토론까지 이렇게 함께 정말 고생해 주신 우리 백종훈 교수님과 또 스트릿 댄서 야타님께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8시에 또 이번에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주제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날 진행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방송보다 이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고 배우는 게 훨씬 많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나중에 시즌2로 한번 또 방송에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도 제가 지금 드는데요. 첫 1번 아, 타자라서 1번 타자가 그래도 네. 뭐 볼넷이든 안타 쳐서 이렇게 진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우리 마을의 문화 온라인 시민대회가 더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평생에 이게 아주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시사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제 불금에 다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참석해주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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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교수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야타님 고생 네. 많으셨어요.